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적 성장 프로젝트 몇 번째 시간인지 저도 잘 못 세겠네요. 네, 오늘 주제는 사소한 말투입니다. 어제 밤에 또 눈이 왔어요. 이번 올해 겨울은 정말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아파트 여기저기 터진 데 있어가지고 수리하느라고 단수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겨울을 한번 겪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새로운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 모두 무탈하시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말투예요. 사소한 말투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말투가 아주 예쁜 그런 배우가 나와요. 지금 우리 겨울이고 너무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힐링 눈으로 호강이라도 하시라고 꽃청춘 데려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금 간다고요? 여기서? 네, 지금 바로 본고차 와 있거든요. 지금은요? 애들이 지금 바로 뒤쫓았어. 가야 돼요. 지금 나 늦었어요. 진짜 이렇게 이거 가요? 저랑 같이 아니 방에 그거 지금 다 그대로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네, 거기 놓고 가려고 현장 매니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현찰이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알고 있어. 우리 다 얘기 들었어. 현찰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있는데? 재밌게 놀다 와. 재밌게 하다 말했지. 같이 경필 씨, 여행 같이 가실래요? 미라에 너 협박해서 가는 거야? 아니요 저... 얘 왜 울어? 이 리액션인 거지. 그게 아니라 얘가 마음고생해서 그래. 아, 왜 울고 그래요? 왜 울어? 화장실 어디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SNS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그래. 아, 우리 진짜? 공부를 너무. 아이고. 가서 힐링 좀 시켜주세요. 사실 보감이는 여러분처럼 지금 몰라요. 아, 지금 서울이 우리 카톡방에 누구 얘기하느라고 그러지? 나 알았어. 유뱅 생방 아직 하고 있나? 지금 유뱅 생방 진행 중이거든요, 보검이는. 유뱅 생방 끝나고 8시쯤에 목동으로 차 타고 간대요. 여기서 푸켓에서 가족들 선물 사온 거 들고 엄마 아빠 만나러. 집에 못 가요? 그때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보검아 지금 바로 차 돌려서 공항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ኳ를 하자! 보검이 생방 끝났대. 전화할 준비하자고요. 너도 하자. 침착하게. 오늘도 네, 보고미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죠.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걸고 형 도착하셨어요? 야, 보검아. 네. 너 어디야? 이제 지금 브리핑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유, 보검아. 너 그 뭐야? 뒤에 볼 수 있냐? 차 뒤에? 차 뒤에? 네, 한국은 한밤중입니다. 네, 방송 차 끝나고 뒷차가 가는 뭐 따라오는지 보여? 왜요? 이 차? 네네 맞아요. 맞아? 오케이. 뒤로 붙을게요. 뭐 있지? 그거 갓길에 차 세우고 너 그 차로 일단 갈아타야 돼. 그 차로 갈아타라고요? 왜 그렇게 형 무섭게? 왜 저 차 뭔데? 뭐야 왜 이래 뭔데? 우리가 지금 꽃청춘 아프리카 가다를 가게 됐는데 너도 같이 가야 돼. 어머 진짜로요? 우리가 가자. 저 내려야 돼요? 모르겠다. 나 핸드폰 충전기도 가방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청춘 제작인데 타실 일 없이 이쪽으로 타세요. 죄송해요. 이거 차가 좁아가지고.
누가 탔나봐 차에. 탔는데 사과하고 있네 지금. 차 좁아서 죄송합니다. 자기 차에 납치범이 탔는데. 아, 보검이 착하군요. 보검 씨는. 진짜 정말 착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착해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너무 뜬금없는데. 일단 물이라도 드실래요? 제가 고맙습니다. 어떻게 참으시나? 사이다 하나 드세요. 아, 네. 여기다 콜라도 드세요. 이게 오늘 시간죠? 아, 되게 너무 미안해. 네, 너무 뜨겁죠. 우리 되게 착한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네, 바른 생활. 박보검 만나고 시작하려고 훈훈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쓰는 말투, 그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저런 말을 쓰더라, 저 사람은 저런 분위기더라, 우리 그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그 사람의 의식, 생각하는 것과 또 저 안에 깊숙이의 무의식,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의식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한 대로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무의식 속에 있던 게 훅 올라와서 그 말 속에 또 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 전에 경험과 내가 생각해뒀던 것, 이런 것들,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그릇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연예계의 사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쓰는 이미지, 그 사람이 주로 쓰는 언어,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해석이 형, 쟤 너무 착해. 이건 지적이 아니에요. 피해를 많이 줘. 진짜 착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진짜 착하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다니까. 그럼 무슨 피해를 받는데 재석이 형 때문에? 아, 이미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인다는 거지, 내 말은. 아, 너무 착하니까. 말투도 뭐라 그냥. 말투도 뭐라 그냥. 착하면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노력이라도 해봐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봐. 너는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노력 죽을 것 같아. 손 사장님. 저희들이 사장님이야. 야 설마. 너무 폼을 잡아. 브레이킹을 쳐야지. 너무 깔아. 잠깐만 근데 사장님 지켜보시는데 저분 손 빼라고. 사장님. 사장님 아는 형님 매출 뭔데? 예림이다, 예림이. 예림이 진짜 못하지. 쟤 이거 너무 많이 마셔. 그만 마셔. 아니 그럼 진짜 딸한테 그 얘기를 해. 넌 진짜 너무 많이 마시 이런 걸 지금. 그걸 내가 직접 대놓고 너 이렇게 많이 마셔 이거 못하지. 못하는데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지. 그래서 윤석이랑 나랑 우리 예림이 여기 있고 윤석이랑 나랑 소주 한 잔씩. 예림이가 뭐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 얘가 이게 돌아가는 게 한두 번 말하면서 시간이야. 어디가 뭐 숟가락을 해가지고. 네. 그 화면에 비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구 한 사람 막론하고 모두 다, 막 말로 다 이렇게 발라버리시는 그런 경규옥님. 네. 그 이미지가 있죠. 버럭 이미지. 그리고 또, 하여튼 무언가 불만 섞인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죠. 어쩌면 그게 방송에서의 캐릭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가 됐을 것 같아요. 장도연의 개그 철학은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개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개그는 하지 말자. 까면 나를 까야지. 남을 까는 개그는 하지 말자. 남 얘기로 웃기지 말자. 네,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 반대되는 캐릭터이죠. 아까 그 이경규님과 반대되는 분인데. 네.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만 정말 착한 이미지예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내려꽂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면서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개그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고요. 까면 나를 까야지 남을 까는 개그는 하지 않겠다. 남 얘기로 웃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호가 몇 년도 데뷔지? 제가 데뷔로는 2001년입니다. 와. 조연이가 전 7년이요. 세 차이가 2005년. 세 차이가 좀 빠르구나. 네. 야,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야, 진짜 버티느라 고생들 했다. 야, 진짜 버티느라 고생들 했다. 진짜, 아니, 그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진짜 버틴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냥 다들 되게 다 오래 한 사람들이고 동료니까 나래 선배 수상할 때도 막 진짜 울먹이는 게 다 뭔지 알잖아. 막 얼마나 고생했고 막. 버틴 거 같아, 버틴 거. 이거 약간 진심으로 저는 진짜 장도연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워. 얼마 전에 동욱이 형이 도현이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유, 맞네.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부지런하고. 지금 지어내는 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 처음에 이경규 받고 장도연 받고 유재석 받네요. 뭐 유재석 미담은 너무 많지만 훈훈하죠. 네, 훈훈하면서 후배들이 잘 버텨왔다고 이해해 주는 그 모습이 따뜻하네요. 네. 장도연은 한 프로그램 작가에게 도연 씨는 다 좋은데 색깔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동기 김준현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슈퍼노멀이라 말을 듣게 됩니다. 슈퍼노멀은 디자인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평범한 속에서 빛나는 특별함, 오랜 시간 동안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장도연은 김준현의 말을 들은 후에 색이 없는 게 내 색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밋밋할 수 있잖아요. 뭐 개그맨인데 버럭하는 캐릭터도 없고 뭔가 남을 막 이렇게 야지주는 캐릭터도 없기 때문에 되게 밋밋하고 순둥순둥해서 색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또 옆에서 북돋아주는 김준현이라는 그 동료 개그맨이 정말 슈퍼노멀 이런 말로 응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게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Happy families are all alike. Every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만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그죠? 이게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으로 소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첫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비슷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추락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어떤 사람은 저만의 방식으로 그런 불행의 길을 갑니다. 네.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것 같아요.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영역은 몸, 건강이란 신체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고 정신적, 지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말이란 것이 참 많은 역할을 해요. 말은 생각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을 반영하는 말투이기 때문에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도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인복이 얼마나 될지. 말로 깎아먹으면 사람이 안 붙잖아요. 사람이 모인다는 건 일이 된다는 거고 일이 되면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 말 하나가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말이 다르죠. 그 말 안에 자기의 생각, 믿음, 자신의 꿈을 믿는 그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 말 하나만 보고도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상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네. 이 실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또 짜증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생명이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저 밥은 다 익었잖아요. 그쵸?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변할까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거 사람한테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말했을 때 밥 실험 저거 조금 신기는 한데 이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막 얘기한다고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에너지를 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요. 끼어들어도 되죠. 말씀해 주세요. 많이 끼어들길 바랍니다. 아니 최근에 네. 부모 교육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우리 요즘 청소년들 욕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욕은 상대방을 저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제일 영향 받는 거는 말하는 자체인 본인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저런 욕을 많이 썼을 때 그 나쁜 기운이 내 아이한테 고스란히 갈 텐데 저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큰 소리로 욕을 하던 작은 소리로 욕을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호모 심비우스님 말씀하셨는데 조용한 악한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 조용하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말을 쓰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우우님이
악한 말을 할 때 많이 튀어서, 침이 많이 튀어서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경기도 안산의 고등학교. 남녀공학인 이 학교의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카메라가 배급됩니다. 일상에서 자신들의 말버릇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영상 보고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한 길인데요. 당연하다는 듯 이곳저곳에서 욕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고 욕을 하긴 난생 처음. 그리고 일주일 후. 네, 본인이 한 영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직접. 아이들은 직접 준비한 영상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나자 처음엔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얼굴에선 미소조차 사라졌습니다. 닭죽 먹어. 왜? 그냥 먹어. 안 먹을 없다고. 신아. 너 왜 그래? 아 뭐야 이렇게 내가 많이 욕을 했었나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끝말에 꼭 붙이고 미친을 붙이는지 몰랐어가지고 너무 바보 같아. 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녹음해서 들으면 굉장히 다르게 막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반에서 꺼리낌 없이 늘 욕을 하던 그런 친구들끼리 영상을 찍어서 그걸 본인이 본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겠죠? 욕을 할 땐 모르다가. 그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저렇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네요. 저 프로젝트를 모든 학교에서 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비디오 나눠주고 하면 진짜 좋겠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뇌는 변연계 부분이 자극을 받습니다. 변연계는 뇌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본능의 뇌, 기억과 감정, 그리고 불안과 공격성을 담당하는 곳이죠. 또 이성의 뇌인 전두엽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받을 때 이성적인 행동과 이성적인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욕설에 노출되면 이 전두엽이 위축됩니다. 변연계에 대한 통제력도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죠. 결국 욕설을 들은 사람도 분노해서 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사실 욕을 하는 사람이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상태에서 욕을 할 때는 사실 싸움을 하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아요. 실제 무심코 내뱉은 욕설로 시작돼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폭력 유형 중 피해 비율이 가장 큰 것도 언어 폭력이고요. 최근엔 문자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언어폭력의 위험성은 익명성이나 파급성 그리고 회복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 침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문자 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면서 2차 폭력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자 폭력이 신체 폭력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뭐 욕이든 아니든 나를 뭐 비난하는 거든 뭐 한 번씩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감정이 욱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내성적인 분들은 그걸 한 번에 확
못 쏟아내지만 속에서는 막 그게 침착하면서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외향적인 분들은 바로 이제 공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어쨌든 뭔가 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말로 뱉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하는 것들 너무 폭력이 심각하죠. 그래서 그 폭력적이라는 것의 그 언어의 정의가 예전에는 진짜 신체적인 위해를 강하는 거를 폭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는 사람 본인이 모르지만 본인의 몸을 해치고 있고요. 그걸 받는 사람은 또 많은 또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 두 부모님이 거의 뭐 욕설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이름 부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부르고 그래서 그런 거친 말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른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건 좀 잘못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너무 안 좋게 비춰진다는 걸 깨닫고는 고쳐진 듯 했는데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실제로 아이가 듣고 자란 말은 평생의 언어 습관과 인격과 품성을 좌우합니다. 세대 전승이 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예. 이제 자기도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왔을 테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심리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지 말아야 하다가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엄마가 해왔던 것처럼 아빠가 해왔던 것처럼 아이한테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죄송해요. 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엄마는 두 가지를 다 하셨거든요.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밖으로 바로 분출을 못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이상을 꿈꾸는 약간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밖으로 막 표출은 못했지만 제 속에 엄청 많은 게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결심한 거는 절대 욕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심 때문에 욕은 하지 않았지만 분노를 표출하긴 했어요. 그 쌓여있는 분노가 욕이 아니라도 똑같잖아요. 그 무언가로 표출하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그 많은 그 위해를 당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욕하는 사람이 되게 싫어서 배우자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약간 그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왜 욕을 안 하다 결혼하고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기피디님이 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댁도 욕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뭐랄까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었나 봐요. 네, 자, 이 실험을 한번 또 볼게요. 고등학생 20명에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4개의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단어별로 그 1분 안에 생각나는 느낌대로 그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욕설 사용 빈도와 어휘력 수준을 유추해보는 실험인데요. 기차가 칙칙폭폭 달린다. 연필로 시를 썼다. 아버지에 관한 시를 썼다. 그 순간 첫눈이 내렸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연필로 보이는 풍경을 그린다. 옆좌석에서 아버지가 내 그림을 칭찬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내려서 첫눈을 같이 본다. 기차를 탄다. 끝인데요? 어떻게 쓰기 어려워요. 연필을 들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문장 만들기를 아주 힘겨워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꼭 해야 돼요. 네, 빨리 포기하죠. 꼭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문장 만들기를 몹시 어려워했던 학생들의 언어 습관은 어떨까요? 제 언어 습관이요? 욕만 하는데? 뭐야? 그냥 친구들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욕해요. 그냥 기분 좋아도 욕해요. 해도 돼요? 같다. 그런 식으로. 욕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이제 박탈하는 거죠. 대체하니까 계속 그 몇 마디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없어서 어휘력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욕을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사실 뭐 연구 결과에도 보면 충동성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다가 야이 못하겠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참을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이가 건전하고 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언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몇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진짜 놀랍네요. 거시기 같은 거네요. 네. 다 그거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어휘력이 정말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센 거 하나로 다 되니까. 모든 감정과 대명사 뭐 이런 거 다. 네. 가까이서 말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우님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 엄마는 제 친구를 부를 때 욕을 썼어요. 그 친구도 욕이 일상화 하도 해서 듣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옆에서 계속 하시는 분 있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긴 하죠. 전 네. 요즘 유튜브에서 게임 유튜브들이 욕을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맞아요. 하는 것들 댓글창에도 보면 또 다 같이 욕이죠. 욕으로 오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욕 쓰는 건 당연하고 욕을 안 쓰면 내가 이상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속에 담배 안 피면 이상한 사람 되듯이 똑같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욕설은 물론 실수한 팀원을 팀을 비난하거나 만들어서 질책하는 소리도 프로젝트를 들리지 해봤어요. 않았습니다. 네, 여기는 욕을 안 쓰는 아이들. 여긴 욕 쓰는 중도 아이들. 포기해버린 잘한다 팀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도미노 쌓기를 했을까요? 여기 좀 나요. 다들 어때요? 뭐야? 안 떨어뜨리게 잘해야 돼. 나? 나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제 그거만 주지. 장난 같은 욕설이 오고 가고 실수한 팀원에게 도미노 조각을 집어던지기도 하는데요. 언어가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A씨 행복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좋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다 이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 사람과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업무 능력에서나 아니면 뭐 학업 성취 능력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말투, 아까 말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담기는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기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말 욕이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 긍정이 많이 담겨 있긴 좀 힘들잖아요. 에이, 세상이 뭐 이래. 이렇게, 저놈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틀려 혹은 세상이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나가는데 스스로 자발성이 있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의식혁명. 의식의 레벨이 있다. 그 레벨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이 의식혁명을 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연구나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이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30년 동안 행동 증거를 모아서 그걸로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나한테 오는 많은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나쁜 말이라든가 나쁜 생각 혹은 좋은 생각, 좋은 에너지가 나의 몸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근육의 힘조차 뺀다는 거죠.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몸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나쁜 곳에 있게 되면. 그래서 의식혁명의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은 자신이 수십 년간 진행해온 운동역학 실험과 정신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수준을 수치로 구분하고 영역별 한계치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임계점에 관한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것의 원제목은 Power the Force.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긍정으로 가는 에너지고요. 포스 있다 하는 느낌 있죠. 포스. 어둠의 포스예요. 그 포스와 빛의 파워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쓴 것 중에 13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곳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주의 철학은 과학 분야에 철두철미하게 배어 있고 하지만 잠재력의 근원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 실증주의의 궤변은 근본적인 전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만지고 측정할 수 없는 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추상적인 위치를 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주장 자체가 만지고 보고 측정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만질 수 있다는 어휘는 만질 수 없는 것에서 창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수치로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실험 어떻게 실험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두 분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원래는 피험자와 실험자가 마주보고 서서요. 저렇게 한쪽에 편안하게 어깨에 한 손을 올리고 피험자는 그 실험을 받는 대상은 손을 똑바로 펴서 근육에 힘을 주고 있고요. 두 마디 정도의 손가락으로 위에서 누르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려준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근육의 힘을 잃고 확 내려가는지 아니면 버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약간 오링 테스트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은 요런 영역인데요. 지금 저 아래에 그 역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것의 제일 아래가 제일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런 기운인 거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정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아래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20이란 에너지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이분이 측정을 해서 그 정도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20에서 200 그 직전까지가 어둠의 포스의 영역이고요. 그다음 200 이상부터 1000까지가 파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어둠의 영역은 의식의 상태는 20이 수치심. 왜 수치심이 극도로 달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삶을 못 살죠. 예, 못 살고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죠. 30 죄의식. 수치심보다는 조금 위죠. 50 무기력. 75 슬픔. 100 두려움. 우리 수시로 두렵잖아요. 125 욕망.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고 그것에 구속당하는 거. 150 분노. 미움이나 공격적이 되는 거. 175 자존심. 나 이 정도 돼. 라는 저 밑에 있는 그림자를 밟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존심. 200이 용기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가는 첫 단계고요. 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기가 왕성해지고요. 250 중용. 중용은 신뢰하고 해방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한쪽만 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중용. 310은 자발성입니다.
낙관적이고 힘찬 긍정이 생겨요. 아, 나는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힘찬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350은 포용입니다. 용서하고 관대해지는 거죠. 400은 이성입니다. 이해하고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500은 사랑입니다. 존경, 행복, 밝음 이런 거예요. 540은 기쁨입니다. 고요함, 거룩함. 네. 기쁠 때 오히려 난리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죠. 네, 그 안에 거룩함이 함께 있는 고요한 기쁨. 네, 어쩌면 명상할 때 기쁨 같은 게 저런 기쁨이겠죠. 600은 평화, 축복, 자유, 빛, 하나됨. 700에서 1000 사이에 있는 인간계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디가 700 정도 되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깨달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제이벤 핸델 같으신 분이시군요. 하울을 주는 언어? 아, 힘을 주시는 분. 네네. 네, 힘을 주시는 분.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챙겨보세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제가 예로 들었던 연예인들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나? 한번 보시면, 그쵸. 우리한테 그분이 주는 에너지가 비슷하죠? 예, 어둠의 에너지를 주는지. 웃기게는 하죠. 웃겨요. 그냥 보면. 하지만 그 뒤끝이 썩히 좋진 않죠. 용기를 주는가. 그 사람을 보면 조금, 같이 있고 싶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그 레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되게 지금 우리 세상은 이성에 되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을 되게 추앙하는데 이성이란 형이하학적인 본능의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자유주의자지만 동시에 지성의 영역을 넘어 높은 수준으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따분한 감시자이기도 하다. 400대에 고착된 사람들은 이성이 영적 진화의 끝이 되고 만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도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400 정도 들어간 사람. 아인슈타인. 네,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인 거에 딱 매어서 거기서 굉장히 잘 많은 것들을 했죠. 융,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융의 레벨이 50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그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서 오히려 심리학자들에게는 비웃음을 샀어요. 그 이상을 못 보는 분들이 그를 비웃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 레벨은 에너지 레벨은 큰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감히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한 우울, 깎다, 찝찝하다, 항만, 주변, 걸다. 네, 여기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되며 분노,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아버리죠. 뇌를 장악하는 감정의 뇌, 네,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이성의 뇌, 상처받는 뇌. 네, 왜 부정어가 생명을 죽일까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욕을 하는 순간 침이 만들어내는 분노의 침전물. 아까 우우님이 침 얘기하셨는데요.
평상적인 말을 할 때 만들어지는 무색의 침전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만들어지는 분홍색의 침전물. 화를 내며 욕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갈색의 침전물. 네, 그 침전물을 모아서 작은 쥐에게 쥐 불쌍해.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는 곧 죽음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워낙 몸이 크니까 침 정도 맞아도 살고는 있어요.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양파 실험도 있어요. 각 그 방송사마다 말에 대해서 실험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방송사에서 실험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농촌진흥청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온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에 양쪽에 비이커로 한 100개 정도씩 깔아가지고 한쪽에는 CD로 계속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그리고 한쪽에는 계속 욕을 들려줬어요. 양파는 무슨 죄야. 근데 음악을 계속 좋은 음악을 들었던 그 양파들은 모든 비커에 있는 양파들이 다 고르게 잘 자랐어요. 위로 잎도 한 20cm 위로 올라 있고 뿌리도 무성하게 잘 자랐고, 근데 욕을 들은 데들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애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싹을 못 틔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양파 중에. 그래서 이런 생명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구나.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 레벨이 진짜 있다는 거죠. 우리 언어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에너지가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 안 믿으신 분들은 이 의식혁명 책을 꼭 읽어보세요.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네. 아니, 유전적으로, 유전 될 때 보면은. 네.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보면 살아남는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부분들이 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종족 계속 번식하고 약하면 그렇죠. 소멸됐죠. 네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 살아남은 자, 강한 자. 네, 그러네요. 아까 우님이 제 추측이 조금 맞은 거죠? 욕을 하면 침도 미워지는구나 라고 유하셨는데 맞아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에 입자가 급속 냉동시켰을 때 파괴되는 거 보셨죠? 예, 미친 혹은 저리가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입자가 파괴되고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입자가 영롱해지잖아요. 물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있는 물들이잖아요. 침이란 것도 그렇고 내 몸속에 혈액도 그렇고 내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그 물을 내가 하는 말로 망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살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농업진흥청에서 실험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업적으로 우리 네. 그걸 이용해서 많은 이제 축산업이든 네네. 아니면은 우리 야채 재배하거나 그런 데 다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에도 좋은 데 사는군요. 네, 비닐하우스에서 음악 들려주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네네. 계시고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면 수익이 훨씬 좋아지고 열매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맛있어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란 거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를 그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웨이터 법칙이란 게 있어요. 혹시 법칙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웨이터 법칙? 저 명칭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게 잘 나가는 외국의 엄청 성공한 CEO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뭔지 뭔지는 딱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와 회의를 할 때 좋은 식당을 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서. 근데 거기에 웨이트리스나
뭔가 이렇게 옆에서 서브해주는 분들이 가끔 실수하잖아요. 뭘 엎을 수도 있고, 그죠? 깰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상대, 내가 거래하고자 하거나 함께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얘기할 땐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구 화를 내는 사람, 야, 당장 너 이리 와. 막 이러면서, 당장, 지배인 불러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웃어 넘기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웨이터 법칙이 굉장히 잘 적용돼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CEO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딱 그 의식혁명에 나왔던 폴스? 그 힘의 권력과 계층으로 나뉘어서 맞아요.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웨이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내 앞에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또 되게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가 참 이렇게 너는 왜 그런 전화를 그렇게 안 끊고 있니? 막 이럴 때가 많은데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오거나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원래 제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지 알고 내가 쓰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그랬을 때 나한테도 그 영향이 오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은 안 돼요. 근데 따라하고 싶은 거죠. 나도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칙은 어디나도 통용돼요. 경비원 법칙도 있고요. 경비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청소부 법칙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보다 권력이나 계급에서 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했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럴 수도 있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런 사람과 CEO들은, 잘 나가는 CEO들은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본 레벨 값이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내가 주변에서 보고 배우니까. 내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주변 사람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나왔듯이 안 그러다가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런 게 또 튀어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우우님도 있어요. 봤어요. 깜놀, 뜨악한 경험 생각나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막 진짜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한테는 갑자기 웃다가 옆에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찹찹하죠. 그런 걸 보게 되면.